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과 관련돼서 보시겠습니다. 민법 36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앞에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리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은 법정지상권이 설정돼 있다면 법정지상권 기간 동안 토지 가치가 없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겠죠. 근데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축조되었을 때 토지 소유자가 특히 축조한 경우에 건물이 있다면은 토지는 쓸모없을 수도 있죠. 다행히 건물 소유권 취득하고 난 뒤에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면은 뭐 토지 가치 뭐 있는 것이 되겠지만 사실은 건물 철거하기가 쉽지는 않죠. 소송 들어간다고 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소송 들어가면 뭐 빨리 끝날 줄 아는데 빨라도 6개월입니다. 그것도 소송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건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철거해달라 했을 때 철거해 줄 사람이 같으면은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안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철거하는 게. 요즘 뭐 어디에 들으니까 그 땅을 사놓고 방치해 놨는데 어느 날 뭐 과태료가 나왔다라는 거지. 불법 건물이 있다고. 자기는 토지 사놓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과태료 나와서 가보니까 그 토지 위에 누군가가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콘크리트 건물 지어가지고 뭐 철거해 줄 것 같으면은 콘크리트 건물 안 지었겠죠. 개길 만큼 개기는 거지. 그래서 뭐 행정부서 이야기해가지고 사실은 건물 내가 지은 것이 아니니까 뭐 과태료 등을 매기려 하면은 건물 소유자한테 매기라 한다 하더라도 뭐 과태료를 그쪽을 가게 한다 하더라도 못 쓰는 건 내 토지를 못 쓰는 거죠. 그 사람이 지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소송 들어가 가지고 철거 청구한다고 해서 철거 안 해줄 거고, 들리는 말에 집행하라고 하면은 뭐 난리를 쳐가지고 집행도 못하게 한다는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토지 가치가 없죠. 그래서 토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 일괄 경매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저당권 설정 당시에, 즉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 토지의 저당권 설정할 때 지상에 건물이 있었다면 토지와 지상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다면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366조 법정지상권이 되죠. 그래서 법정지상권 요건이 구비 안 되는 상황에서 보는 겁니다.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 청구 시 그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법 조문에서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 설정자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법 조문 자체를 보면은. 근데 판례가 약간 넓게 해석을 합니다. 저당 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은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즉 임차권 등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은 이제 소유자가 같죠. 저당권자는 그때는 토지와 건물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일괄 경매 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소유자가 다르다면 일괄 경매
청구 못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은 토지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다른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법정 이상권 인정 안 되죠. 그럼 이제 철거의 문제가 남는 거죠.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 365조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 경매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거. 따라서 이럴 경우라면 토지만을 경매해도 되고 양자 일괄 토지와 지상 건물을 다 경매해도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저당권자의 선택사항이라는 거. 판례도 저당권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토지만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 그런데 토지만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충분히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이 경우에는 그 일괄 경매가 허용된다는 거. 그래서 뭐 권리남용이나 민사집행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그 과잉 경매 이런 것들은 되지 않는다는 거. 왜냐면은 이 경우에는 그 토지 가치를 유지하고 또 건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만약에 법정 이상권이 인정 안 되는 이런 경우에 그 무조건 저당권 대상인 토지만 경매 실행한다면은 결국에는 법적으로는 어쨌든 건물은 철거돼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 철거를 방지해서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라는 거. 365조 일괄 경매 청구권의 효력. 일괄 경매를 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받을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건 아니죠. 어떤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괄 경매를 허용한 것이지 이 저당권은 토지에 대해서만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대한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지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등이 있겠죠. 전세권 설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토지라면 지상권 설정하는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저당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자,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취득자 등을 말하는데 조문에 거기까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항력 갖춘 임차인은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견해가 있다는 거.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보호수단을 한번 딱 표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이고 안에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계약법리에 의한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보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뭐 등기부 보고 매입했을 수도 있고 등기부 안 보고 매입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등기부를 보고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고 매입한 거죠. 근데 10억짜리 부동산에 5억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5억을 주고 저당권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요거하고는 또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채권 양도 양수 쪽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근데 10억짜리 부동산인데 저당권 설정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인이 일단 매매대금 10억을 다 달라. 변제기가 되면은 내가 틀림없이 변제해서 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겠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걸 믿고 할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어쨌든 그럴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이 실행되어 버리면 매입한 소유권이 날아가죠.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매입하든 모르고 매입하든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 내용으로서는 선악을 불문하고 그 매매를 해제시킬 수 있고, 해제시키면은 그 매매 대금을 원상 회복 받아야 되겠죠. 받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일단 우선적으로 이게 살 때는 10억에 샀지만 지금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20억짜리 부동산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시키는 것보다는 그 저당권을 말소시키는 게 낫겠죠. 5억을 변제하고 말소시키면 어쨌든 일단 15억이 들어가게 되지만 그 5억은 매도인한테 달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이 출제로, 이때는 소유권 취득한 매수인이죠. 출제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는 매도인에게 그 상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선악을 불문하고 다 인정이 돼야 되겠죠. 이때 손해 입은 것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매매 쪽에 있는 걸 여기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권,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 한도 내에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매매 쪽에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때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는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 이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다음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지위 보전 방법 조금 전에 본 건데, 제3취득자가 변제해버리면 되죠.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도 이때 자기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변제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제3취득자는 저당 채무가 변제되면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고 저당 목적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지위가 있게 되므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 여기서의 제3취득자에서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죠. 용익권과 관련되는 겁니다. 대항력 이상을 가진. 그 정도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는 또 아까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매수할 때 저당 채무를 만큼 빼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했다면 저당 채무를 인수한 경우가 될 것이고, 그거는 자기가 채무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3취득자의 변제 범위, 저당 목적물의 제3취득자는 변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제3취득자의 변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제3취득자가 변제할 경우에는 저당 채무자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부담해야 되지만 그 364조에 의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제360조가 정하고 있는 범위 그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고 말소시킬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등기부에 기록된 것만 아는 거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법상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만큼만 변제하고 말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채무자는 자기 채무 전체를 다 변제해야 말소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3취득자가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고, 판례는 변제기 후라야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라도 변제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제3취득자가 변제를 하면은 제3취득자의 변제에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부종성, 저당권이 존재하는 것은
비담보 채권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에서 담보되는 채권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소멸 내버리면 말소 등기 여하를 불문하고 저당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소멸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3취득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변제에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는 거. 그래서 제3취득자의 변제 시에 제3취득자가 채권자의 채권과 저당권을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한다는 것. 이때 소유자가 매수인이죠. 제3취득자가 그 저당권 부채권을 변제하는데 을구에 그냥 저당권 한 개만 있다고 봅시다. 그럼 변제하면은 변제자 대위의 법 내에서 저당권이 이전되는데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저당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유권과 저당권이 동일하게 기속되면 혼동의 법리에 따라서 저당권은 소멸한다는 거. 물권법서론 191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선순위 저당권 뒤에 다른 권리가 있다면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저당권 존재시킬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당권 존속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저당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읽어냅니다. 그 다음에 후순위 제3취득자, 즉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변제를 했다면 변제자 대위 법리에서 저당권 당연히 취득하고 별도의 등기 없이도 저당권 이전되어 옵니다. 다음 제3취득자와 저당 채무자 간의 법률관계. 제3취득자는 변제에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이므로 변제에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는 것.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 실행으로 저당물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에 관한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원래 채무자는 경락이 될 수 없습니다. 집행법에서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은 경락을 받을 것 같으면 돈을 갚았어야 해서 이 사람은. 그래서 채무자 등은 경락을 못 받게 해놨는데 소유자이면서 채무자인 사람. 근데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는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경락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다음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이 건물은 이제 매입한 제3취득자의 소유물입니다. 비과세면은 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건물에 필요비 유익비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 소유자인 채무자가 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비용은 영순위로 배당해 줍니다. 배당 순서 쪽에서 앞주에 이야기할 때 목적물에 들인 비용 영순위로 배당된다라는 걸 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먼저 배당되더라도 저당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닙니다. 저당물 경락대금을 높이거나 유지시키는 데 들인 비용이죠. 그래서 저당권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매대금에서 우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 결론적으로는 원래는 자기 소유권을 취득하고 와서 비용을 들인 거지만 저당권 실행되어서 소유권이 날아가면 결국에는 타인의 물건에 비용을 들인 거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유치권도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등기된 임차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서도 봤습니다. 유추 적용하자는 견해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뭐 요거만 하나 보죠. 참고로 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 물상보증인은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아니다. 후순위 뭐 저당권자 제3취득자도 아니고 물상보증인도 여기서 말하는 제3취득자는 아니죠. 물상보증인은 채무는 없지만 다른 사람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할 물건을 제공한 저당권 설정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상보증인에게는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원래부터 비용상환청구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저당권 실행 전에 목적물에 대한 지출 비용이 있어도 비용상환청구권 없으니까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